건강검진은 주로 초음파나 내시경을 하는데 CT를 찍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복부 CT나 뇌 CT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초음파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땐 찍을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는 내가 가끔 허리도 아프고 목도 결리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디스크 검사 한번 하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CT는 찍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정형외과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면 의료보험이 돼요. 그렇지 않고 건강검진을 하면 100% 자기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는 CT랑 구태여 찍을 필요가 없다. 네, 심사인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1호 암 전문 병원장 1세대 암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병이 되는 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말에 의하면은 매일매일의 사소한 잘못이 누적된 결과물이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건강하다 내일부터 환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 중간에 비병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기능이 안 좋아. 여기저기 결리고 아프고 그런데 이거는 검사하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병을 진단받은 건 구조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예전의 나로는 못 돌아가요. 그래서 구조가 망가지기 전에 기능이 나빠졌을 때 진단을 받으면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뭐가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다시 기능을 회복하시면 구조가 망가진 환자로 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을수록 건강검진을 더 챙겨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대사증후군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건강검진은 꼭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의사도 안 하는 건강검진 항목이 있나요? 검사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사실은 전 세계에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수행해주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그 항목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하면 좋은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이제 검사하다 보면 이제 영상과학적인 검사할 때 방사선 피폭이 좀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안전한 건데 방사선 피폭에 비해서 얻을 게 별로 없는 검사들. 이런 건 할 필요가 없겠죠. 또 하나는 가격 대비해가지고 가격은 아주 비싼데 실제로 검사해보니 정보를 얻을 게 없다. 이런 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PET-CT를 많이 물어봐요. 저희 병원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암 환자분들이 오니까 환자들이 그래요. 아니 PET-CT가 제일 비싸고 제일 정확하면 PET-CT 바로 찍지 뭐하러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CT 찍고 이렇게 빙빙 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PET-CT는 사실 가장 안 정확한 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충 어깨에 명치 있는데 이런데 뭔가 수상한 놈들이 있다. 그러니까 수상한 놈이라는 게 주로는 암세포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만성 염증세포가 모여 있는 것 같다라고 대체적인 스크리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쪽을 집중적으로 CT, MRI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떤 놈인지 알아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PET-CT는 건강검진에서 암이 있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주로는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어디 전이가 됐을래나 어디 재발을 했을래나 이럴 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방사선 피폭이 좀 많아요.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검사를 해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방사선 피폭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흉부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한 번 노출량이 0.1mSv 정도 돼요. 근데 CT는 보통 5에서 10mSv 정도 되고 여기다가 조영제까지 쓰게 되면 2배로 뜁니다. 그래서 보통 15 내외 정도의 피폭을 받게 되는데 PET-CT는 한 번에 25 내지 30mSv의 피폭을 받게 돼요. 그러나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서 뉴욕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편도 가는데 한 5 내지 6mSv 정도의 피폭을 받아요. 그 정도는 우리 건강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자력 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대학교 가면 방사선 기사분들이나 방사선과 교수님들 이렇게 노란 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분이 지속적으로 피폭되는 양을 누적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하면 1년간 일반인은 한 3에서 5mSv까지는 허용이 돼요. 법적으로.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방사선을 취급하는 그 종사자들은 1년에 50mSv까지 허용이 돼요. 같은 사람인데. 그 말은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기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방사선 피폭이 됐을 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생기냐를 임상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알아내냐면 옛날에 그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폭발했잖아요. 그때 원자로 폭발한 데서 반경 100m, 1km, 10km 떨어졌을 때 토양은, 동물은, 식물은,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나를 후향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터졌잖아요. 이때는 더 많은 항목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연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한 300mSv 정도를 피폭을 받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검사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필요 없는 검사를 해서 피폭을 누적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암 환자가 아닌데 건강검진 목적으로 펫CT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불필요하다. 또 하나는 건강검진은 주로 초음파나 내시경을 하는데 CT를 찍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왜 건강검진 체크리스트에 보면 엄청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 원장님, 내가 지금 어떤 거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 CT다, 뇌 CT다, 이런 거는 또 조영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영제 안 쓰면 새까매갖고 뭐가 문제도 몰라요. 방사능 피폭이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복부 CT나 뇌 CT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뭔가 초음파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땐 찍을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이번에 건강검진 하니까 내가 가끔 허리도 아프고 목도 결리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디스크 검사 한번 하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CT나 MRI를 찍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방사능 피폭도 많이 되지만 실제로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 환자는 척추에 CT나 MRI를 찍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처방을 내리면 의료보험이 돼요. 그렇지 않고 건강검진을 하면 100% 자기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는 CT나 MRI를 구태여 찍을 필요가 없다. 단 흡연을 한다든지 뭔가 폐암에 대한, 폐질환에 대한 리스크 팩터가,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설량 펫CT를 찍어보는 거는 권장할 만합니다. 40대부터 꼭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검사가 힘들거나 위험하지 않고 방사능 피폭이 없는 검사는 자주 빨리 하면 좋겠죠. 그 대표적인 게 초음파예요. 초음파는 그야말로 소리로 검사를 하니까 인체에 해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는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초음파 도자를 갖다 대면 어디든지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 하면 많은 걸 가르쳐줘요. 간, 담도, 쓸개, 비장 이런 거 다 가르쳐주죠. 갑상선 초음파도 해보시고, 여자분들은 유방 초음파 꼭 해보세요. 아무런 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방암 같은 경우 도 젊을 때부터 많이 오고, 갑상선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남자분들은 비만하고 술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라든지 담석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래요. 초음파는 1년에 한 번씩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40이 넘었다 그러면 매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게 내시경인데, 우리나라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위암이 전 세계 발병 1번하고 2위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이 넘어가면 위 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하라 그러는데, 위암에 대한 위험 인자가 있다 그러면 더 빨리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한 40 넘었다, 50 넘었다 그러면 위 내시경 1년에 한 번씩 해보세요.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시경 한 사람 절반 이상은 뭔가 나와요. 하다못해 미란성 위염이라도 나와요. 간혹은 좀 더 진행해서 만성 위치성 위염이 나온다든지 장상피 화성이 나오면은 그건 적극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대장 내시경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 대장 내시경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 밤새도록 물 먹어야 되잖아, 그제? 설사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좀 아이러니컬한데, 위암 발병도 1위인데 대장암 발병도 1위 국가가 됐어요. 그만큼 시기가 서구화 됐다는 얘기죠. 이제 비만해지고, 그래서 대장암이 급속도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꼭 해보시는데, 요즘은 30대에도 대장 내시경 하면 용종이 있어서 제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장 용종이 5년, 10년 지나면 대장암이 되는 거잖아요. 대장암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힘든 치료 과정을 겪어야 돼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무리 초기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 용종이 있을 때 떼내면 되겠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이렇게 권고하죠. 135 법칙이라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꽝이야, 깨끗해, 용종이 없어,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용종이 대장암으로 되는 데는 5년 내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만 해도 된다. 근데 이번에 했더니 용종을 떼냈어.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만약에 자기가 대장암에 대한 위험 인자가 있어, 가족력이 있다든지 비만하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매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꼭 권하는 게 뇌에 MRA라고 있어요. MRI 말고.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고 잘 먹게 되니까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이제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2, 3위가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뇌 MRI는 암만
찍어도 혈관은 안 보여요. 뇌의 어떤 종양이나 혹이나 경색이나 이런 걸 알아내는 거고, 뇌 혈관이 어디 막히거나 아니면 요즘 꼭 뇌꽈리라 그러잖아. 시한폭탄. 뇌혈관이 이렇게 풍선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터지면, 만약에 수술실 안에서 터지면 바로 수술할 수 있겠죠. 근데 집이나 뭐 밖에서 터지면 이게 응급실까지 가서 이게 진단받아서 수술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 터지면은 이 완치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망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만약에 빨리 진짜 응급실 도착해서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했다 하더라도 후유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뇌 혈관 촬영, 뇌 MRA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뇌 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한 2~3%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40~50명 중에 한 명이 그게 있는 거예요. 버스 타면 버스 탄 분 중에 한 분은 뇌 시한폭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발견해서 사이즈가 작으면 이제 클로즈하게 자주 검사해 보면 되고, 적당히 크면은 수술 안 하고 이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크립으로 찍어주는 색전술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뇌 MRI는 꼭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희 병원이 거순 식이요법 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다 암 환자인데 나름대로 식이요법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뭐 많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막 하다가 이게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나 확인받으러 많이 와요. 그래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러면 아니,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탄수화물을 먹어요? 그러면 당신은 뭐 먹고 살아요? 저는 뭐 탄수화물 아닌 거 먹고 현미하고 채소 먹고 살죠. 그런다고요. 제가 하는 말이 채소에 에너지를 내는 거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뭐가 제일 많겠어요? 탄수화물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암세포건 정상세포건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탄수화물이 휘발유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단백질이 에너지원인지 알아. 그래서 다음 주에 항암해, 다음 주에 수술해. 그러면 오늘부터 고기 매일 먹어가지고 통닭 먹고 불고기 먹고 삼겹살 먹어서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엉터리 생각. 이게 거꾸로 아는 의학 지식이죠. 잘못 알고 있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아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몸이 자꾸 커져. 보디빌더 대회 나가서 자꾸 볼륨이 커져야 되니까 벽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하지만 일반 성인들은 더 이상의 벽돌은 필요 없어요. 단지 매일매일 허물어지는 벽돌들이 있어요. 머리카락 빠지고 각질 벗겨지고 대변으로 나가고 이것만 보충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하루 섭취 단백질의 권고량이 있어요. 그게 몸무게 1kg당 0.5 내지 1g을 먹어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한 30~40g만 먹으면 되고 남자들은 40~50g만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통닭을 먹고 불고기를 먹으면 통닭과 불고기가 피로 들어가서 세포로 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소스가 되는 뭐 고기를 먹든 두부를 먹든 뭘 먹으면 제가 소화기관에서 아미노산 한 분자 한 분자로 다 쪼개지면 그 아미노산만 피로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루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개줄 능력이 100g이야. 근데 삼겹살 2인분 먹었어. 그러면 300g을 먹었어. 그러면 100g은 아미노산으로 쪼개갖고 어쩌든지 피로 밀어 넣었어요. 근데 200g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미노산을 못 쪼갰잖아요. 그러면 피로 못 들어가. 그러면 대변으로 설사로 나가는 거야. 알잖아요. 고기 많이 먹으면 설사하잖아, 그죠? 그리고 설사로 안 나가 남은 거는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제 부패되는 거죠. 그래서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단백질은 건강을 해친다.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 자동차의 휘발유는 뭐냐?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뭐냐면 뭘 먹든지 간에 또 얘도 소화기관에서 쪼개야 돼. 뭐로? 포도당으로 쪼개. 그럼 포도당 한 분자가 피로 들어가서 세포로 가서 얘가 태워가지고 휘발유처럼 에너지를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 굶어 죽이려고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암은 아주 독해요. 잡초같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내 정상 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죠. 여러분 그 암 환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펫시트 찍어봤을 거예요. 펫시트의 원리가 뭐냐? 펫시트 찍을 때 요만한 링거 하나 맞잖아요. 그 링거가 포도당 수액이에요. 근데 그 포도당 분자에 핵을 발라놨어. 그러면 딱 정맥주사를 놔요. 그러면 20초 만에 온몸으로 싹 번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휘발유가 들어왔잖아. 즉 밥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뭐예요? 힘센 놈이 다 뺏어가지. 그 힘센 놈이 뭐예요? 암세포나 만성염초세포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방에 뭐 아니면 위에 암이 있으면 그렇게 링거를 맞으면 그 암으로 싹 다 들어가고 얘가 배 터지게 먹고 나서 남은 포도당을 정상세포한테 주니까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고 정상세포는 이제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쁜 탄수화물이 뭐냐면
여러분들 당지수라고 아시죠? 당지수. 그게 뭐냐면 포도당을 수액으로 100g을 놓으면 당이 100에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당근은 100g 먹으면 당이 혈당이 얼마 올라가느냐, 현미는 얼마 올라가느냐, 돼지고기는 얼마 올라가느냐, 이게 당지수예요. 그래서 포도당처럼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혈당이 피크 친다 그러죠. 그러한 나쁜 탄수화물은 일단 암세포로 다 간 다음에 나머지를 정상세포가 조금 얻어먹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 하면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채소예요. 이런 채소에 있는 탄수화물은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요. 왜냐하면 채소의 80%는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세포에 골고루 영양분을 줘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암이 진행된 말기암 환자라 하더라도, 암이 여기저기 다 퍼졌어, 전해가 갔다 하더라도 우리 몸 세포가 100조라 그러면 우리 몸 세포의 중에서 암세포의 비율은 1%가 안 되겠죠. 아무리 암이 많이 퍼져도. 그럼 뭐예요? 내가 이번에 100g의 탄수화물을 먹었으면 1g만 암한테 가고 99g은 내 정상세포가 가겠죠. 이러면 뭐예요? 암은 이만큼 주고 내 정상세포는 이만큼 먹으니까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해. 그런데 이거를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요리하느냐, 또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탄수화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될 수 있다. 나쁜 탄수화물은 뭐예요? 순식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들이겠죠? 탄수화물 중에서. 그게 뭐냐면 정제된 탄수화물. 껍질을 닦아서 샥 흡수가 잘 되는 거야. 흰쌀밥, 흰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요. 이게 나쁜 놈들이야.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서서히 혈당이 올라가는 것들. 이게 채소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고, 또 백미가 아닌 현미, 껍데기를 안 깠으니까 흡수가 덜 될 거 아니에요. 또 채소,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면 건강한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비타민C로 암이 치료될 수 있나요? 이게 정말 제가 우리나라 처음 암병원 만들었을 때 무기가 없어, 무기가. 그때 식이요법밖에, 거슬 식이요법밖에 없었는데, 비타민C가 국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비타민C 암 연구회를 2008년인가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리오단 병원이라는 프로토콜을 우리 임원들이 배워가지고 한국형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암 환자나 또 의사 선생님한테 학회에서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홍보를 잘해가지고 비타민C가 항암제야, 이것만 하면 암이 나라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것은 제가 정말 잘못한 거죠. 그래서 비타민C는 양날의 칼이 있어요. 비타민C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비타민C 정도 있잖아요. 1000ml, 3000ml. 이 정도는 세포를 살리는 거예요. 즉 항산화를 시키고 면역을 높여주고 해독을 하고, 상처가 나면 치유가 잘 되게 해주고, 콜라겐 파이브를 합성, 이런 세포를 이롭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C를 정맥 주사로 아주 고농도로 맞아버리면 이거는 세포를 죽이는 항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메커니즘은 혈액 속으로 주입된 비타민C가 대사가 되면서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로 돼요. 그래서 얘가 암세포로 들어가서 이 활성산소, 결국 항암제라는 게 강력한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원리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도 고용량으로 혈액 속에 들어가면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걔가 암을 공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항암의 효과는 항암제와 비타민C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겠죠. 단 정상세포는 비타민C가 만든 활성산소를 다시 물로 바꾸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손상을 안 받아요. 어떻게 보면 표적치료제죠. 그래서 비타민C는 매일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대신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파괴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효과를 비교하자면 항암제는 이만큼, 비타민C는 이만큼이지만, 항암제는 한 달에 한두 번, 몇 번밖에 못하지만 비타민C는 매일 몇 년을 할 수 있으니까 암 환자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죠. 암 환자에게 추천하는 식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암 환자들이 급한 마음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가 식도암인데, 우리 엄마가 췌장암인데 뭐 먹어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음식이라는 거는 약이 아니잖아요. 음식은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된 혼합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무슨 암에 좋은 식재료, 이 암에도 좋고 저 암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고혈압 다 좋아요. 음식이라는 건 그런 거지, 요거 먹으면 낫고 요거 먹으면 병이 걸리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인체에 독이 되거나 약의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양이에요. 화학적으로 만든 약은 요만큼만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혈압이 이렇게 높아지면 정상으로 될 수도 있고,
그죠?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요만큼 먹고 바로 잘 수도 있어요. 그건 약이에요. 그러나 음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약의 효과를 내려면 이만큼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약은 한 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음식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의 성분을 바꿔줘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이 가스원의 토양이라 그러면 토양을 바꾸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낫고 저거 먹으면 낫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는 패러다임. 그죠?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뭘 먹으면 돼요예요. 뭘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먹어야 돼요. 어떤 순서로 먹어야 돼요. 이런 전체적인 식습관의 패턴을 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재료는 모든 건강에 마찬가지죠. 암에 좋은 거는 당연은 더 좋겠죠. 그죠? 가능하면 동물성 음식보다 식물성 음식, 채소 위주로 먹어야 되겠죠. 원래 우리 인간은 요만큼 동물성 음식과 요만큼 식물성 음식을 먹는 잡식 동물이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요걸 빼고 요거만 먹기로 편식을 하고 결정했다 그러면 요 양을 기존에 먹던 양의 10배 정도로 늘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칼로리와 영양소가 결핍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칼로리도 다 들어있고. 하지만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당근에 없는 성분이 단호박에 있고 단호박이 없는 게 시금치에 있고, 그래서 골고루 많은 양을 장기간 드셔야 됩니다. 우선은 좋은 거를 먹어야 되겠지만 나쁜 걸 빼야 되겠죠.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500식품이라 그래요. 5개 하얀 거. 그러니까 흰쌀밥, 정제 탄수화물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건 순간적으로 혈당 피크를 치니까 안 되겠죠. 흰설탕, 흰밀가루, 그리고 흰 소금. 소금의 해악은 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첨가물, 조미료 같은 흰색 조미료들, 이런 거를 먹지 말고, 그리고 가능하면 식재료를 로우푸드로 그 자체로 먹어라. 이걸 자꾸 가공하거나 음식에 장난질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일용한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과 마귀가 요리사를 보낸 거야. 음식을 자꾸 뭔가 첨가하고 요리할수록 도구로 바뀐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있는 그 자체로 먹자. 그리고 전체식을 하자. 과일이나 견과류나 곡류는 가능하면은 그 껍질에 영양소가 많잖아요. 그죠? 껍질 채로 전체식을 하자. 채식 유지의 골고루 된 채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쁜 음식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식을 하자. 이렇게 큰 골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사실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개별적으로 해드리죠. 모든 사람한테 365일 똑같은 식이요법은 없습니다.